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입니다. 이것은 체르노빌에 관한 오해들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죠. 50번째 신화. 사람들이 죽음의 다리에서 4호 원자로 폭발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죽음의 다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죽음의 다리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1.2, 1.9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방사능 광선이 하늘로 치솟았지만 폭발을 지켜본 군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사능은 발전소로 호출되지 않은 5만 명 주민 중 누구도 즉각적 급성 방사능 중독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군중을 끌어모으지 않았지만 그 밤은 일부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49번. 체르노빌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방사능으로 즉시 사망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들에서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두통과 금속 맛을 호소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심각한 영향을 받으려면 더 가까이 있어야 했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대부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테코의 아내인 류드밀라 이그나테코는 남편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기 전에 그의 팔을 들어 올렸는데 뼈만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류드밀라는 그의 폐와 간 조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부 장기로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고 재앙의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48번 재앙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건 오해였습니다. 그 재앙은 갑자기 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련은 큰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운영자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미 여러 번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1980년 소련은 원자로 비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용하자면 9가지 주요 설계 결함과 열수력 불안정성이 있었음을 발견했고 이것이 안전성을 저해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설계 결함을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재난이 닥치면 그 결함 때문에 자신들이 산송장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지 못했고 작업자들도 위험을 몰랐습니다.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47번. 소련은 스리마일섬 사고를 선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1979년 미국은 스리마일섬에서 자체적인 원자력 사고를 겪었습니다. 소련이 이 사건을 선전 도구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심하게 검열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원자력이 오직 평화적이고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인식만 갖길 원했습니다. 미국 당국도 유사하게 했지만 완전한 검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치지 않았고 최소한 스리마일섬 사고가 자본주의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도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46번 서방 언론은 체르노빌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2014년 60미니츠는 체르노빌 끝나지 않은 재앙을 방영했습니다. 아토믹 인사이트의 한 전문가는 이 프로그램이 선전물이나 반핵적일 뿐만 아니라 반러시아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서방에는 체르노빌 관련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가 많습니다. 소련의 정보 억압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었고 러시아는 자신들 나름의 설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애국적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보도와 소문은 인명피해에 대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번 수천 명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참사 직후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은 2,0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펜타곤은 두 번째 멜트다운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폭발로 즉사한 사람은 2명, 3개월 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28명이 더 사망했고 이후 10년간 추가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약 4,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보고서들은 그 숫자를 16,000명에서 93,000명까지로 추정합니다. 즉 장기적 건강 영향에 누구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인근 지역을 넘어 널리 퍼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4번. 방사능으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낙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임신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태아에게 큰 위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낙태율이 증가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도 임신 중단이 증가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약 10만에서 20만 건의 초과 낙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대한 걱정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43번. 방사선은 광범위한 선천적 결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조기암뿐만 아니라
선천적 결함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나 러시아와 미국의 핵실험장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작은 머리, 큰 머리, 기형적인 눈과 같은 영향을 상상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낙지는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 몇몇 기이한 이야기들을 낳았습니다. 42번 돌연변이, 동물과 인간이 존재한다. 돌연변이 괴물이나 초능력을 가진 야생견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염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종양과 선천적 결함의 발생률이 높았다는 증거는 있지만 현재 그 격리구역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늑대의 수가 7배나 많아졌다고 하지만 스라소니, 들소, 엘크, 사슴, 멧돼지, 곰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일부 지역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41번 격리구역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후 소련은 발전소 주변에 19마일의 격리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2개의 큰 마을과 약 100개의 마을 또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 중 일부, 예를 들어 한나 자보로드나야는 떠나라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었지만 한 군인이 찾아내 짐을 싸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릴 쏘고 무덤까지 팔아. 아니면 우린 여기 남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위험을 설명하자 그녀는 방사능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옳았을 것입니다. 위험구역의 삶은 생각보다 덜 무서웠고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40번. 모든 구역 근로자들은 극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소외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약 2,400명에서 3,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근무하며 폐쇄된 원자로를 관리하고 모든 것이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대부분 과학자와 기술자이지만 일부는 요리사, 의료진, 국가방위군입니다. 그들은 대개 기차로 출근해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일부는 머물러야 했고 솔직히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겨진 동물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9번 떠돌이 개들은 방사능 괴물입니다. 참사 후 소련은 남은 반려동물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며칠 후 개를 데려갈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개들은 쓰레기와 기저귀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체르노빌의 개들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약 500마리의 떠돌이 개들이 있으며 많은 수가 작업자들에게 먹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개들은 눈이 빛나지는 않지만 많은 야생동물들로 인해 일부는 광견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외부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38번. 관광객과 탐험가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관광산업이 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출입 금지 구역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체르노빌 마을에 위치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벨라루스의 오염된 방사능 숲을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 모험심 강한 탐험가는 버려진 집들과 보드카와 빵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콜리아라는 이름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체르노빌 등 참혹한 재난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지 문화는 창의적이고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37번째, 체르노빌 보드카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네, 체르노빌에는 자체 보드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보드카는 오염된 지역에서 재배된 곡물을 사용해 영국과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만든 실험적으로 만든 보드카로 아토믹이라고 불립니다.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드카를 만드는 것이 삶이 뒤바뀐 사람들의 경제 회복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방사능이 높은 지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괜찮습니다. 이 재앙은 최고 지도자들까지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36번 고르바초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나라를 서방에 더 가깝게 만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련 핵무기 책임자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했고 우리가 당신들을 신처럼 볼 거라 생각했겠지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노를 표출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체계는 아첨, 자랑, 기만, 족벌주의 그리고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련의 최고 권력자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습니다. 압박 속 결정은 관련자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35번. 발레디 라가소프는 이타적인 영웅으로 체르노빌 참사 수습을 맡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론은 그가 잘못된 일에 대해 증언을 녹음하고 녹음 후 밧줄을 짚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에게 스트레스가 심하게 왔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방사능에 노출되어 아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청동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방사선 그을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타적인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련 과학 엘리트에서 출세하려고 자기 이익만 챙겼고 정치인들과 인맥을 위해 집에서 자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는 이렇게 쓸 만큼 용감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모든 부실 관리의 정점이다. 정화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항상 예상과 달랐습니다. 34번 정화 작업과 병원에서 남성만 일했다고 하지만 재난에 맞선 이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료에 따르면 급성 방사선 증상으로 6번 병원에 입원한 237명의 환자 중 2명이 여성이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33번 제염 작업자들은 건강 문제 없이 살아남았다. 방사성 낙진을 줄이기 위해 약 60만 명의 제염 작업자들이 투입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신병들이었다. 그들은 연간 방사선 허용량의 120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평균적으로 받았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백혈병, 갑상선암, 백내장, 심혈관 질환에 더 많이 시달렸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13%가 신경계 문제를 겪었고 많은 이들이 평생 스트레스 장애와 과도한 보드카 섭취로 회복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 거리의 가까움에 따라 다르게 경험했다. 32번째, 인근 모든 주민들은 방사선병에 걸렸다. 프리피아트 주민 파샤 콘드라티예프는 참사 당일 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들이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다리로 갔다고 말했다. 그의 딸 타티아나는 천식으로 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방사선이 원인일까? 확실치 않다. 체르노빌 문제는 누구도 의견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 당시 떠돌던 이야기들 중에는 진실보다 더 극단적인 것들도 있었다. 31번째, 소련 정부가 반대자들을 처형했다.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소련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요시프 스탈린 시대가 아니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총에 맞거나 헬리콥터에서 내던져지지 않았다. 즉결 처형의 시대는 수십 년 전에 끝났다. 모든 사고가 방사능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30번째, 헬리콥터가 방사능 때문에 추락했다. 체르노빌 시리즈에서는 헬리콥터가 원자로 위를 날다가 방사능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된다. 방사능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때도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헬리콥터가 크레인에 매달린 체인에 회전 날개가 부딪혀서 추락했다. 원자로 밖의 삶은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되었다. 29번째, 프리피아트는 즉시 혼란에 빠졌다. 프리피아트는 전쟁터가 아니었다. 경보도 없었고 공항도 없었다. 대피 명령은 원자로가 폭발한 지 36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시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속옷을 빨거나 TV로 소련 연속극을 보면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피해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전해졌다. 28번째 방사선병은 전염된다. 다시 말하지만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원한 사람들에게서 방사선병이 옮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물질은 오염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죽어가는 소방관의 살이 벗겨지고 있어도 방사선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를 안아줄 수 있다. 방사능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고 모두가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27번 방사선병은 빠르고 단순하다. 그렇지 않다. 방사능 피폭은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며 거의 공포 영화와 같다. 한 남자는 방사능 때문에 얼굴이 거의 떨어져 나갈 뻔했다. 그는 거의 벌거벗은 해골이 될 뻔했다. 그의 팔과 다리의 피부도 벗겨졌다. 신체적 피해는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26번 방사능 화상은 불에 데인 것처럼 작용한다. 피부와 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이를 심한 습윤 박미라고 부른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사능이 조직 괴사를 일으킨다. 방사능은 세포 안의 DNA를 손상시켜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다. 혈관이 무너지고 피부가 붕괴되며 손상은 근육 깊숙이까지 퍼진다. 즉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집에 돌아가는 건 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25번 주민들은 끝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몇 달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규칙은 먼지가 쌓일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큰 물건은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장난감도 가져갈 수 없었다. 심지어 TV도 금지되었다. 익숙한 곳에서도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24번 프리피아트는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었다. 돌아온 주민들은 많은 상한 우유를 발견했다. 전기는 물론 오랫동안 끊겨 있었다. 나탈리 요브첸코는 사진을 찍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나 골동품 같은 귀중품을 가져갔다. 사람들은 식기류나 소중한 양가죽 재킷을 챙겼다. 챙길 시간은 4시간 뿐이었고 다시 버스로 돌아가야 했다. 짐이 많으면 가져갈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일상과 일과가 갑자기 새로운 규칙과 통제 아래 놓였다. 23번. 소련 당국은 대피 이후 모든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체르노빌의 한밤중에 따르면 사람들은 금지된 물건을 반출하려고 뇌물을 주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중고 상점에 물건이 급증했다. 돈이 부족했지만 대피자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소련 정부는 가구주에게 약 4천 루블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가족 구성원마다 추가로 지급했다. 당시 괜찮은 라다는 약 7천에서 8천 루블 정도였다.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은 총 5억 루블 정도로 추산된다. 대피자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22번 대피자들은 완전히 버려졌다. 프리피아트 사람들은 무시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체르노빌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150채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총 11,500채의 단독주택이 지어졌고 키예프와 다른 도시들에는 13,000채의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외부 관찰자들은 이러한 노력과 어려움 모두에 주목했다. 21번 서방은 소련을 비판만 했다. 서방의 모든 것이 반소련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서방은 원자로를 둘러싼 거대한 보호막인 석관을 건설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건설자들은 영웅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방문했다. 9만 명이 206일 만에 그것을 건설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건 큰 위험이었다. 그래서 냉전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그들은 서방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재난의 재정적, 정치적 비용은 빠르게 늘어났다. 20번. 체르노빌 사고 하나만으로도 소련은 파산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그 재난은 돈이 부족했던 시기에 128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CIA가 그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 CIA와는 무관했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5년 후 소련 붕괴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장 큰 신하들의 중심이 되었다. 19번. 코끼리발은 몇 초 만에 즉사시킨다.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이 강한 곳은 체르노빌의 코끼리발이라고들 했다. 코끼리발은 폭발 당시 녹아내린 해결료, 콘크리트, 모래, 그리고 강철이 뒤섞여 만들어진 혼합체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 옆에 30초만 서 있어도 반드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다. 1986년 당시에는 방사능이 너무 강해서 몇 분만 있어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30초 동안은 안전하진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2016년까지도 그 근처에서 몇 시간만 있어도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었고 고정관념 역시 종종 과장되곤 했다. 18번. 소련 관리들은 끊임없이 보드카를 마셨다. 80년대 소련 사람들이 체르노빌 고위 간부들까지도 항상 보드카를 들이켰다는 건 흔한 오해다. 이 장면은 체르노빌 TV 시리즈에서 율리아나 코마요크가 정부 관료와 대치할 때 그 관료가 보드카 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대놓고 보드카를 마시는 일은 실제로 없었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금주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 캠페인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기대 수명을 늘렸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대놓고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요약하자면 근무 중에 술에 취하는 것은 서구의 고정관념이었다. 심지어 의학도 일어난 일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었다. 17번. 의료처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구했다. 환자들은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 13명 골수 이식 환자 중 단 2명만 생존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핵폭발이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에 그 위험을 알리고 싶지 않겠는가? 정보가 천천히 전달되어 이해에 공백이 생겼다. 16번. 소련은 즉시 전 세계에 알렸다. 소련 정부는 이 재난을 철저히 숨겼다. 스웨덴이 전 세계에 경보를 울렸다. 소련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 때 스웨덴의 포스마르크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탐지기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겪은 것은 아니었다. 15번 노출된 모든 사람이 빠르게 사망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장 많이 노출된 일부는 오래 살았다. 그날 밤 근무 중이던 수석 제어 엔지니어 보리스 스톨리아르추크는 생존했다. 하지만 그 방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스톨리아르추크는 심각한 방사선 증후군에 걸렸지만 2018년에도 여전히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책임자들조차도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14번. 모든 관계자들이 방사선 노출로 사망했다. 보리스 셰르피나는 사고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담당했다.
그는 체르노빌 이후로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여러 번 심장마비를 겪었고 체르노빌 이후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는 1990년에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가 방사선 노출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암으로 사망했다. 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방사선 때문이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소련 보건부는 1988년에 비밀 명령에 서명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방사선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통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13번. 체르노빌 할머니들은 방사선 때문에 빠르게 사망했다. 나이든 러시아인들은 기근, 전쟁, 학살을 겪으며 살아왔다. 약간의 방사선쯤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사모슬리, 즉 자가 정착민들. 그중 많은 여성들은 체르노빌 바부슈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출입 금지 구역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떠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떠나면 죽는다. 떠난 사람들은 지금 더 안 좋다. 모두 슬픔에 잠겨 죽어가고 있다. 1987년 자가 정착민의 수는 약 1200명이었다. 2021년에는 110명이 남아있었다. 아니다. 위험 때문이 아니다. 모두 노령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2021년의 평균 연령은 70세에서 80세였다. 주민들을 진짜로 두렵게 했던 것은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12번째. 방사능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한 정착민에게 무엇이 가장 무서웠냐고 물었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가? 방사능, 도둑, 무법 군인들? 아니다. 그녀는 뱀과 늑대라고 말했다. 불안과 두려움은 그 자체로 오랜 영향을 남겼다. 11번째. 방사능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다. 사람들은 방사능과 돌연변이 아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이 두려움은 일종의 방사선 공포증이었고 사람들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피한 사람들의 담배와 술 소비가 무려 40%나 증가했다. 이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증가율과 일치했다. 낙지는 발전소에서 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늘 예상한 방식만은 아니었다. 10번째. 낙지는 서유럽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웨이스의 양들은 방사성 구름에서 내린 비를 맞은 땅에서 풀을 뜯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웨이스 사람들도 재난 이후 자신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알지 못했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결국 그 영향은 몸보다는 지갑에 더 크게 미쳤다. 농부들은 시장에서 양고기나 소고기를 팔 수 없었다. 웨이스의 344개 농장이 제한 조치를 받았다. 40파운드짜리 가축, 이 시장에서 갑자기 12파운드에 팔렸다. 하지만 사실 그 양이나 양고기는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았다. 돌연변이에 대한 보고는 종종 과장되거나 오해된 것이었다. 9번째 돌연변이, 동물들이 유럽 전역에 나타났다. 한 농부는 평소보다 비정상적인 새끼양이 더 많이 태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편집증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반응은 신중한 것부터 극단적인 것까지 다양했다. 8번째, 사람들은 그 재난에 합리적으로 반응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안이 전 세계로 크게 퍼졌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는 것을 중단했다. 부모들은 소가 빛나는 듯 우유를 싱크대에 쏟았고 일부 국가에선 시장에서 채소가 팔리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비가 방사능 낙진을 뿌렸을지도 모른다며 잔디에 앉거나 모래밭에서 놀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타블로이드 뉴스와 소문에 의해 퍼진 오래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였다. 발전소의 일부 작업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소문에서 제기된 방식과는 달랐다. 7번째, 체르노빌 광부들은 벌거벗고 일했다. 광부들은 방사능이 섞인 용암이 지하수에 도달해 유럽의 절반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자로 받침대 아래에 구멍을 파야 했다. 그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옷을 몇 벌 벗었지만 완전히 벌거벗지는 않았다. 어차피 용암이 그곳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이 필요 없었다. 이 재앙은 한 사람의 행동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6번째, 몇몇 무능한 운전원들이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련 원자력 시스템 내부자들은 위험을 인지했고 안전 절차가 종종 무시됐다. 더 큰 문제는 원자로와 전체 시스템 운영 방식에 있었다. 원자로 설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경고가 무시되었지만 비밀주의 문화 때문에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재앙은 단지 통제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의 결과였다. 어떤 이야기들은 가장 개인적인 비극에 초점을 맞췄지만 항상 정확하지 않았다. 5번째, 한 아기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방사능을 흡수했다.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텐코는 끔찍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류드밀라는 임신 중이었다.
몸이 무너져가던 남편 곁에 있으면서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 그녀의 아기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선천성 심장결함과 간경화로 사망했다. 그녀가 바실리 때문에 방사선 중독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바실리는 병원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 류드밀라가 다른 시점에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태아가 무의식적인 자기희생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방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용기와 규칙이 시험받았다. 네 번째로 그들은 위험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완전히 무지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아나톨리 자하로프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운이 좋은 거지. 그래도 그들은 원자로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화재라고 생각했다. 몇몇은 실수로 옥상에 올라가 호스로 원자로에 물을 부었고 그들은 너무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한 남자는 병원에서 눈동자가 갈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또 다른 사람은 방사선 화상으로 심장에 물집이 생겼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 자하로프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을 지켰다면 원자로 근처에 가지 않았겠지만 도덕적 의무와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가미카제 같았다. 어떤 결과는 즉시 나타났고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 발생했다. 세 번째, 방사선 화상은 접촉 즉시 발생한다. 알렉산더 예브첸코는 치명적인 실수로 원자로 홀에 들어간 새 동료를 위해 문을 잡아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브첸코는 즉각적인 화상을 입지 않았다. 방사선은 둘과 같지 않다. 구토 후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물집이 생겼으며 온몸이 아팠다. 이후 피부가 검게 변했고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그의 몸은 피부 이식을 받아들였다. 수혈과 혈관 이식이 나머지를 도왔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는 살아남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시력을 잃고 피가 감염되며 신체 일부가 떨어져 결국 침대가 비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며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더 견디지 못했다. 노출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했고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생존자들은 여전히 방사능 위험을 지닌 존재였다. 편집증이 만연했던 탓에 알렉산더 예브첸코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회복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거리에서 보면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피했다. 사람들은 그를 방사능에 오염된 존재로 여겼다. 체르노빌 피해자들은 일본 원폭 생존자들처럼 역병에 걸린 듯 취급받았다. 알렉산드르는 용감함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괴물처럼 취급받았다. 그는 방사능 공포증으로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최전선의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묘사되던 상황에 놓여있던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로 잠수부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즉시 사망했다는 것이다. 알렉세이 아노넨코, 발레리 베즈필로프, 그리고 보리스 바라노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들은 고농도 오염수로 보이는 물속을 지나 폭발을 막으려 밸브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들은 용감하게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의 교대 근무 차례였다. 드라마도 논쟁도 없었고 결국 그들의 임무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았다. 유럽 전역에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까? 아니다. 또 다른 폭발이 있었다 해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수십 명 정도 더 숨졌을 수는 있겠지만 세계를 바꿀 일은 아니었고 모두 즉사한 것도 아니었다. 보리스 바라노프는 2005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다. 레딧에서는 아노넨코의 아파트 단지가 전쟁 중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에 의해 공격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위험해서 키이우를 떠난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언제든 재앙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옥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체르노빌 자살 특공대. 세 남자가 어떻게 더 큰 핵참사를 막았는지 시청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